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거침없는 발언들 팩트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탑의 김진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첫 번째 팩트체크를 저희들이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진일 대표? 저거 말씀이신가요? 그 성완종 리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앞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세탁기 이야기. 아, 세탁기 이야기요? 예. 본인이 삼성 세탁기가 잘 가동돼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판단할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후보자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켜봐야 되고요. 이제 핵심은 이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좀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고재열 기자는? 1심 유죄에서 이제 2심 무죄로 갔을 때 차이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성완종 리스트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8명 중에 2명이었거든요. 이완구 전 청리하고 홍준표 후보였는데 그 2명만 이제 특별히 수사를 했던 이유가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구체성이 있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서 1심에서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 갔을 때는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제 윤아무개 전 부사장이 진술에 어떤 뭔가 허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충족되지 않아서 이제 무죄가 된 것인데,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서 관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일단 2심에서 더 상급심에서 무죄로 됐으니까 무죄로 추정을 해준다면 동일한 원칙을 홍준표 후보도 다른 후보한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렇게 640만 불 뇌물 받지 않았느냐. 이때 전제가 뭐냐면 검찰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검찰은 유무죄를 판결하는 곳은 아니에요. 수사라는 곳이지. 검찰, 그리고 심지어 640만 불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은 검찰의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유죄다. 이렇게 한다면 동일한 기준을 본인한테도 적용한다면 홍준표 후보도 유죄인 거죠. 검찰이 유죄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그런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주지 않는 것 같고, 여기서 조금 한마디만 더 간다면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유죄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유죄 판결 받은 사람만 사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 있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는데 본인만 사면하겠다. 그럼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유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홍준표 후보는 0.1%의 가능성도 없지만 대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되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고 임기 끝나고 난 뒤에도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홍 후보 당선을 가정으로 재판 진행과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상실 여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팩트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재임 기간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즉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미 기소가 되어 있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주류의 의견이고요. 다만 이제 소수 의견으로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임기 중에는 재판을 중단했다가 임기가 끝나고 그거를 재개해야 된다라는 소수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불소추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고재열 기자님? 그러니까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관건이 됐었는데, 가장 관건은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진 그 뒤에는 탄핵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거기에 딸린 과정이 다시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에게는 불체포 특권 또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기소나 재판에 해부되지 않는 그런 특권을 말하는 게 불소추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 팩트체크도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동성애 문제 같은데 지난 4차 TV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동성애 찬성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촉발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문 후보 그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제출한 차별 뭐 금지법인가 그게 하나 있는 게 차별 금지하고 합법화하고 구분을 못 합니까? 아니 분명히 동성애는 그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 후보님하고 생각이 좀 틀리다. 아까 동성애 다시 물어보겠는데 동성애는 이제 반대한다고 하셨죠. 동성혼 합법화할 생각 없습니다. 합법화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죠. 차별은 반대합니다. 차별은 반대하다니. 예.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저가 14,000명 이상 에이저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동성혼을 차별 금지법 그게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하는 예. 법입니다. 대한민국 에이즈가 14,000명 이상 창궐하는데 동성애 때문이다. 어느 정도 진실입니까? 일단 질병관리본부의 이제 통계와 네. 공식 발표를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예.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에이즈는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이 아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근데 왜 이제 그런 오해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에이즈가 처음 발견된 게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동성애 집단에서 이제 처음 발견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이다라는 오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동성애자들에서 많이 발견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성관계 방식 이제 소위 말하는 학문 성교를 했을 때 이제 네. 거기에 상처가 나고 그래서 HIV 바이러스가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 이성애자들도 HIV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은 감염이 되거든요. 그 외에 뭐 수혈이라든지 주사바늘이라든지 그 수유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뭐 동성애 때문에 창궐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좀 완전히 맞는 사실은 아닌 거죠. 예. 조금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수치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치는 이제 10,000명이 조금 넘는 500여 명 정도인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는 이제 14,000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수치가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한 8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궐이라는 그런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절대 수치를 지금 조사 파악한 것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이제 에이즈 발병자 중에 동성애자보다 이성애자가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율로 보면 동성애자 비율에 비해서 동성애자 많을 수는 있지만 절대 수치는 일단 이성애자가 많고요. 그리고 일종의 그 한센병, 나병처럼 동성애는 거의 정복된 병이라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되는 병이고 그리고 충분한 어떤 예방책이 알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떤 이제 특정 소수자를 공격하는 것에 빌미가 되지는 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창궐이라는 표현을 홍 후보가 쓰셨길래 제가 말씀하시는 가운데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창궐의 국어사전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못된 세력이나 전염병 따위가 세차게 일어나 걷잡을 수 없이 퍼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궐이라는 단어는 정말 조금 맞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만큼 좀 이렇게 투각을 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게 군대 내 동성애 문제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화가. 이 홍준표 후보가 토론 도중에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팩트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이슈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오바마 정부 2011년 9월에 오바마 정부가 이제 동성애자 군대 복무를 이제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Don't ask, don't tell 정책이라고 이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라는 건데 이게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은 사실은 이제 강제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17년 동안 한 13,500명이 강제로 전역을 당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근데 이제 2011년부터는 그게 사라진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도 이제 군복무를 이제 미국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 정부가 여러모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더 뭐 군인 간의 성폭행이 발생했느냐 아니면 군 전력이 떨어지느냐 군 기강에 문제가 생겼느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작년이 이제 폐지 5주년을 맞아서 네.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제 더 강해졌다 미군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레토릭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지만 그렇군요. 어쨌든 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고재열 기자, 동성애 관련해서 후보별 입장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홍준표 후보가 좀 유난한 그런 스타일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 차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이제 동성혼 합법화나 그다음에 이런 이제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제 관련 정책에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심상정 후보까지 가면은 어떤 이제 동성애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소수자의 인권의 문제로 해서 좀 우리가 서구 선진국 수준의 좀 자율화를 주자, 그런 얘기고요. 아까 이 김준일 대표가 했던 거에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OECD 국가에서 계속 동성애에 대해서 군 전투력 약화가 실증적인 것이냐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실증적인 그 근거가 밝혀진 적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이 여성 동성애자인데 어떤 공식 행사에 자신의 어떤 여성 같은 동성 반려자를 데리고 온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어떤 성폭행이 된다면 그거는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똑같이 처벌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동성애 금지의 어떤 그 논리로 쓰이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선의 이슈로 동성애자 문제가 나왔어요, 드디어. 드디어 나온 게 아니고요. 이제 예전에도 나왔는데 특징은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 논의를 한 20년 정도 더 후퇴시킨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의 대선에서는 어떤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점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동성애를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갑자기 모든 어떤 사회적 문제, 군 전투력 문제든 에이즈 문제든 이거의 원흉으로 동성애를 이렇게 접근하는 이제 이게 그 홍 후보의 앵글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후퇴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까지 동성애 문제 관련해서 후보별 입장 정리, 특히 홍준표 후보의 입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강성 귀정노조 비판입니다. 오늘 노동절이죠. 근로자의 날. 홍준표 후보 강성 귀정노조 때리기 열심히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강성 귀정노조 관련된 토론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줘야지 일자리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한 500억 불 이상 그 해외로 지금 투자하고 국내 투자는 사내 유보금이 수백조 있고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럼 왜 기업이 투자를 안 하냐? 그것은 우리나라의 3%도 안 되는 강성 귀족 노조들 때문입니다. 어떤 그 일자리는 보면 연봉을 도지사 연봉하고 거의 같이 받습니다. 1억 정도. 이래 받으면서도 매년 스트라이크를 해요. 홍 후보님은 주적인 노조입니까? 홍 후보님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스웨덴 불란서는 일찍이 망했어야 되는데 아니죠.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보다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육체 노동자는 잔업특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니들이 노동자인데 감히 이런 노동자 천시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6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으면 저는 자영업자라고 봅니다. 자영업자라고 보고 그 스트라이크 하면 자기가 손해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네, 연봉 1억 받는 노조원이 있다. 연봉 6천만 원 이상 받으면 자영업자라고 본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재열 기자. 이것은 이제 곽수종 박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홍준표 후보께서 경제학 그 원론을 다시 쓰신 것 같습니다. 6천만 원 넘으면 자영업자라고 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규정을. 근데 그걸 이 말씀을 했다고 해서 교과서를 다시 썼다 그러면 그 교과서는 엉망진창인 교과서고요. 그런 교과서가 아니죠. 예.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비서라 그래야 됩니까? 약간 이렇게 비주류에서 벗어난. 그죠? 네. 일단은 그 홍준표 후보 주장은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침 때문에 감기가 안 낫는다. 예.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 활동이 강해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OECD와 비교해서 노조 조직률도 현저히 떨어지고
특히 이제 비정규직들 같은 경우는 거의 노조도 못 만들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오히려 그런 그 강성 노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기침 때문에 감기가 낫지 않는다 이제 그런 주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장들이 옮기는 나라들을 보면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로 옮기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국가, 노동자, 농민을 위한 국가입니다. 주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나라인데 그럼 우리나라 어떤 그 노조보다 더한 나라지 않습니까? 노동자, 농민의 정부가 있는 나라인데 또 그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으로 트럼프가 계속 이 공장들을 옮기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더 노동자합이 더 이렇게 보호받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약간 이제 전에 진주의료원 폐쇄 2013년에 했던 그것과 좀 연결해서 또 얘기를 하면 좀 같이 노조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준일 대표의 그 팩트 체크를 듣기 전에 제가 오늘 기사 몇 개를 간단하게 이렇게 헤드라인에 나온 거를 근로자의 날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일경제 연봉 3천만 원 올려라 인용 닫고 현대차 귀족노조의 황당한 요구. 문화일보 사설 귀족노조 실상 적나라하게 보여준 기아차 현대차 노조.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고용 위협 현대차 노조 총고용 보장 요구 연합뉴스 이틀 전 이런 그 헤드라인들이 뉴스에 언론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의 귀족노조 발언 어떤 면에서는 언론이 생각하는 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대한민국의 그 대기업 노조가 약간 그 조합주의, 이기주의로 굉장히 좀 뭐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어떤 비정규직 노조랄지 이런 데하고 연대를 안 하고 최근에 이제 기아차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뭐 제외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을 지점이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정말 대기업 노조 때문에 이제 홍준표 그 후보님의 논리는 대기업 강성노조 억대 연봉 챙겨 기업 경쟁력 약해져 그래서 대기업 투자 안 해 해외로 빠져나가 이제 요게 논리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정말로 그렇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투자를 안 하는지 왜 대기업들이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대기업 강성노조만 없애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거냐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작년에 이를테면 정경련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제 그 600대 기업에게 왜 이제 투자를 이제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유는 이제 대부분 뭐 내수 부진, 세계 경제 회복 지연 등이 있고 노사 문제는 0.9% 나왔습니다. 600대 기업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기업들 자체가 노사 문제 때문에 지금 투자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피는 것은 굉장히 좀 보수 우파의 어떤 그런 논리들 그런 것들을 대변을 하면서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조도 노조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국회의원들 말이에요. 연금 얼마씩 받죠? 한번 하고 나면? 한 150만 원, 140만 원 받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제 어느 정도로 일단 100만 원 이상인 100만 원 이상 정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서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특혜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지적하는 것은 노조가 특혜를 많이 갖고 있고 기족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사회 전반적으로 특혜를 조금씩 내려놔야죠. 그럼 누가부터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문제를 짚어보는 게 오히려 본질 아닐까요? 홍준표 후보가 이제 기족 노조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부분을 그런 노조들이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거기서 노노 착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이제 귀 기울여 들어볼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가 이렇게 안 되는 것까지 노동조합 이 책임질 부분은 그것은 이제 좀 무리수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진주의료원 폐쇄 같은 게 그런 이제 강성 노조를 핑계로 해서 폐쇄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을 이제 폐쇄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겠다 이런 이제 으로 이제 공약도 이렇게 조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이제 공공의료기관을 지난 몇 번의 정부 동안에 좀 등한시해서 계속 이제 민간 종합병원에 좀 이제 의탁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기 연결되는 거에서 홍준표 후보가 예전 정리해고 관련법 제정할 때 진보정당도 동의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997년 이 신한국당 시절에 그때 이제 이 어느 정도 골자가 세워졌고 그 뒤에
1998년 이제 김대중 정부, IMF 정부 때 예. 약간 보완된 그런 상황인데 진보정당 2000년부터 원내 진출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요건 좀 이제 팩트에 어긋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 이 마지막 팩트 체크를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위계수 이야기. 토론회, 지난 28일 토론회였죠. 진위계수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최고로 나빴던 데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현재의 진위계수는 2002년도 그 진위계수하고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이 진위계수가 노무현 대통령 때 최고 나빴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미 언론 쪽에서 많이 나왔죠. 사실이 아닌 걸로 이미 네. 다 밝혀져. 여러 군데서 이제 팩트 체크를 동시에 했고요. 네. 뭐 진위계수는 뭐 다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예.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로 이제 나타내는 지수로서 0에 가까우면은 평등하다. 예. 1에 가까우면은 이제 불평등하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죠. 팩트 체크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먼저 제일 나빴던 게 이명박 정부고 예.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박근혜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예. 우리 고재열 기자가 보시기에 이 팩트 체크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들이 조금 우리 홍준표 후보가 다른 후보들보다 팩트 체크를 긍정적인 부분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이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자세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들이 지금 이제 많이 어긋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본인의 논리 구조에 활용할 때 좀 자의적 해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진위계수 부분 같은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계속 나빠지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이제 팩트에 맞거든요. 그런데 가장 나빴던 때가 노무현 정부라고 하는 건 틀린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사실관계를 너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4가지 팩트 진검승부에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탑 김준일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예스를 통해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기술감독 안홍진, 김태훈, 진행의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